이 가해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경찰의 처벌이나 제재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절대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집요하고 좀 이상심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해자가 수사 중인데도 네. 영장이 신청돼서 기각되었으면 자기가 좀 무서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건이 수사 중인데 피해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요. 재판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 그런 프로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범죄의 이면이란 주제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맞게 됐음에도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특별 기획대담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2주 후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법이 강화되면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그동안 스토킹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논의는 19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10월 2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범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확산되지 못했었는데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토킹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고 심각한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늘어나면서 발생률이 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과거에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묻혀져 있었던 행위들을 피해자들 그냥 감내하고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네. 법이 생기고 이제 우리도 신고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범죄로서 신고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하니까 신고들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통계상으로 발생률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행위들이 범죄가 되고 처벌이 된다는 게 인식이 점점 늘어나면 뭐 그러니까 지금 시행 초반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도 보이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지금 강력 범죄로 이어지긴 하지만 원래 이 범죄들이 정의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조차도 내가 피해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이제 신고가 되면서 이제 늘어난다는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뭐 접근하거나 네. 또 지켜보거나 또 뭐 그 길을 막아선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사실 기존에는 그냥 경범죄로만 처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킹 범죄에 이런 행위들이 포함이 되고 나니까 이런 그 좀 수치가 늘어나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정도의 스토킹도 굉장히 문제지만 더 끔찍한 범죄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있었던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화된 스토킹 범죄 대부분이 가해자하고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세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초기에 분명하게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이런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멈추기를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정확하게 이제 분리해야 하는데. 현재 이제 이 법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에 있어가지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할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발 취하를 해라. 그래가지고 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또는 네. 이제 뭐 굉장히 뭐 협박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맡겨두면 피해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흔들릴 수도 있는 그리고 사실 이제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네.
절대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의 판단으로 이점이면 되겠지 하는 그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신당역 사건을 보면요.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아 예방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조치는 수사기관 혹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경찰의 초동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네, 일단 그 이번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는 실질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보면 과정을 보면 법원에서는 일단 영장 기각을 했죠. 그다음에 경찰이 한 단계 신변보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그 이제 만남을 또 요구를 하게 되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경찰이 영장 청구를 했지만 또 영장 청구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렇다면 이 분리 조치나 이런 조치를 하는 그 기준들이 너무 모호하고 경찰들이 사실은 이 모든 스토킹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그 가해자들의 특성들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느냐. 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분리조치를 한다는 것이 뭐 임의적으로 어떤 뭐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창출해서 네. 보다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선희 변호사님, 네.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좀 이 신당역 사건에서 국한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나눠 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무슨 네. 문제냐면 이 사건은 그러니까 작년에 10월달에 피해자가 최초로 신고했을 때 네. 그때 영장이 이제 신청돼서 청구가 되고 법원에서 기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실무상 뭐 이게 이제 꼭 구속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는 대원칙 때문에 네. 사실 영장이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사건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이라기보다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 조치 그러니까 피해자의 보호 조치 연장 의사가 없었다는 점보다 10월 달에 수사가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접수가 되고 수사가 진행 중에 그리고 10월에 영장 기각된 상태에서 쭉 있는데 가해자가 수사 중인데도 네. 영장이 신청돼서 기각되었으면 자기가 좀 무서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건이 수사 중인데 피해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요. 다시 연락하고 재범을 했죠. 네. 네, 재범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견디다 못해서 올 초반에 2022년 1월에 이르러서 다시 신고를 했어요. 네.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요 하고 이 신고를 했을 때 그때 그럼 이제 뭐가 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네.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사 중 재범 이거는 지금 양쪽 교수님들이 말했듯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되면 굉장히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무섭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수사 중인데. 근데 영장 청구돼서 기각된 사람이 수사 중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한 고민이 좀 수사기관을 해줬어야 됐다. 이때 영장을 재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범죄라는 게 첫 번째는 범죄가 한 개였잖아요. 근데 네. 두 번째 재범하면 사실 법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수사 중 재범, 재판 중 재범이거든요. 이거는 범죄가 두 개고 이제 동일 범죄를 같은 종류의 범죄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예. 재범인데다가 그래서 그 경합범이 가중되는 굉장히 매우 가중되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도주 위험도 더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때 영장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수사 중 재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지 않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판단할 때 첫 번째 맨 처음에 정말 전과도 없고 이래서 기각했다 하더라도 수사 중이나 재판 중 재범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영장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일 교수님은 프로파일러시기도 하시니까 이게 범죄자들 특히 이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 좀 겁도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해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경찰의 처벌이나 이런 뭐 어떤 그 제재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절대 자신의 행동을 멈추질 않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좀 이상 심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분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틈을 노려서 집요하게 그 피해자한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리해가지고 경찰이 이 피해자를 24시간 사실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한 지구대에서 피해자를 한 경찰관이 24시간 보호 조치한다는 것은 정말 밤새 들어오는 수많은 사건들에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인력이나 어떤 기타 환경적인 요인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프로필은 기존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재판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 그런 프로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무서우냐 하면 우리 사회하고 그 어떤 범죄자 개인 간을 갖다 이어주는 어떤 사회의 유대의 끈 이런 것들이 있고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누구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뭐 관계가 나빠지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그래도 주변에서 설득이 가능한데 이 자포자기형 사람은 오로지 자기 모든 그 인생의 어떤 뭐 성공이나 목표 뭐 돈 버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 피해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피해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뭐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 목표만을 성공시키고 싶고 그런 걸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뭐 처벌을 받든지 심지어는 몸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뭐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건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자포자기형의 어떤 심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제재하고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마땅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이제 두려운 그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수사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가해자의 특성들을 모르는 겁니까?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스토킹 범죄가 이제 범죄로 정의된 것이 사실 얼마 안 됐죠. 불과 1년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통계를 통계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지금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토킹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여성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뭐 특정 연예인 뭐 다양한 이런 그 유형의 스토킹 범죄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그나마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만들어서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초동수사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초동수사라는 것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초동 대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경찰이 몇 개의 매뉴얼에 의한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너무 과도한 또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인권과 굉장히 결부되어 가지고 이의가 제기됐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그 모든 민원과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소송들을 경찰관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담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이 그냥 이런 그 기준들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할 때 좀 소극적인 태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그건 제도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피해자하고 분리하고 처벌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 치더라도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보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거나 이러는데 스마트워치를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가해자한테 이건 정도가 심하다. 그럼 피해자한테 접근을 아예 못하도록 전자발찌를 채운다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오선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논리는 굉장히 맞는 말이죠. 네. 예, 논리 자체의 생각의 접근은 맞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거든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 근데 이 수사 단계라는 게 아직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성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서 법원이 영장 등의 조치로 강제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에 준하는 상황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채워지고 이것이 이의 절차가 있고 이런 식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 가해자에게 채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로 해서 동의하는 피해자에게 주는 거고 예. 지금의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예. 조건부 석방을 하되 그 조건에 가해자가 동의를 하면 가해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을 가해자 스스로 동의하면 네. 그 조건으로 석방을 해주는 이런 제도들을 고안하려고 하는 게 네. 지금 동의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강제로는 못 채우니까 예.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제도를 고안하자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한계 때문에 아이디어는 맞는 아이디어인데 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이런 형태에 있는 거죠. 수사 단계에서는.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자발찌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제대로 된 명칭은 전자적인 위치 추적 장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그 아동 유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전자발찌를 현재는 이제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스토킹 범죄자는 아직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네. 법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피해자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전자발찌를 아직 실제로 처벌을 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뭐 사회 안전 내지는 범죄 예방용으로 과연 이제 채울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른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자유 구속을 제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좀 이제 근거들이 이제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와 동시에 네. 사실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들을 빨리 여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그 이동하는 것을 이제 중앙 위치 추적 센터에서 이제 파악을 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하고 예. 피해자 예.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 뭐 1km든 아니든 뭐 100m든 이런 서로 간의 두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그걸 갖다가 경보를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금 전자발찌 이거하고 약간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상 이게 이제 가능한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이제 필요하고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것이 지금 각대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이미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스마트워치를 도움 요청을 할 때가 되면 네.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지금 현장에서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만약에 그 신고를 받고 알람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를 당한 이후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차단 조치들을 하자는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님 피해자들 누구보다 많이 만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들을 호소합니까? 일단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스마트워치가 과연 효용성 있게 작동을 해서 경찰이 제 시간에 올 것인가가 1번으로 두렵죠. 그게 1번으로 두렵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이거 모든 피해자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이 신당역제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피해자들이 공포감에 휩싸였는데 내가 이 사건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오히려 더 범죄의 표적이 더 강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일종의 보복 범죄의 피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저희가 만약에 스토킹 이 스토킹 처벌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 가정폭력 처벌법 때부터 이제 따온 건데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잠정 조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접근 금지 조치가 가정폭력 처벌법부터 임시 조치 뭐 이런 이름으로 다 이렇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근데 그 가폭법 때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꼭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겨서 임시 조치로 접근하지 말라는데 찾아가서 죽이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죠. 근데 접근 금지 명령을 굳이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기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냐의 문제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겼는데 그렇죠. 어기면 어기는 사람은 법원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니까 그 이후로 더 높은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지키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가해자를 그러면 잡아 넣어야죠. 그렇죠. 그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조치들이 안 되니까 그럼 잠정 조치 같은 것을 어겼을 때 1회 어겼을 때 구속이 되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조치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위반 시 제재를 할 것인가? 그럼 피해자들이 안 해주잖아요.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신고했을 때 잠정 조치를 받아도 그 사람이 어기면 구속되나요? 저한테 물으면 안 되는데요. 그 말 외에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안 되면 제가 신고한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더 제가 보복범죄를 당하면 어떡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신당역 그 사건 때도 피해자가 첫 번째 범죄 수사 중에 두 번째에도 합의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받았어요. 문자의 구체적 내용은 언론엔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 중에 만약에 합의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해석될 개연성도 있거든요. 보복 범죄로 포함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자한테 수사 중에 접근할 때 적극적으로 보복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입건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구속하거나 분리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냐? 그러면 실무에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피해자의 불안은 당연히 신고했을 때 오히려 보복범죄의 표적이 되고 내가 보호가 안 되니까 차라리 낮은 수준의 피해를 그냥 참고 있는 게 더 이익이 아닌가. 이게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저는 이제 피해자 쪽 변호가 대리를 많이 하니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염려가 거기에 몰려 있고. 권율 교수님. 그 가장 일선에서 사건을 접하고 가해자나 피해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경찰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경찰청에서 밝힌 것처럼 잠정 조치 위반이다. 그러면은 우선 구금을 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장을 발부받는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 조치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기소가 된다거나 이럴 때는 더 엄하게 그냥 법원에서 형량을 부과하거나 이런 식의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고 한 개인에게 집요하게 모든 정보를 이미 수집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행태와 그런 양상과 제재와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검토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곽태균 교수님, 그 법원이 지금 너무 그 형량을 낮게 부과하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원칙이 이제 뭐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불구속 수사 원칙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개인의 어떤 뭐 인권을 고려한 그런 어떤 원칙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곧 만약에 이제 구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또다시 이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런 것들이 구속 사유에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거가 이제 일정한지 보조료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자기 집에 그냥 뭐 있고 그런 뭐 반성의 빛이 보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구속을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어떤 특수한 범죄들 같은 그런 걸 갖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이게 조금 법을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러한 긴급 응급 조치를 만약에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네. 지금은 단지 그냥 돈으로 그냥 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벌금을 내면 끝이다. 그런데 이거에 불이행에 대한 죄에 실제로 인신에 대한 구속을 하는 그런 징역형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 실제로 이러한 긴급 응급 조치 뭐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상당한 위험이 자기에게 닥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법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긴급 응급 조치에 대해서 이제 불이행죄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징역형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좀 신설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가 이번 이제 신당역 사건 이후에 반의사불벌죄 이거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선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스토킹 범죄는 그 양상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좋아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최근에도 엄마가 이제 관계가 단절된 자녀를 막 찾아가서 처벌받은 사건도 언론에 났던데 네. 관계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예를 들면 물건을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꽃만 갖다 놔도 스토킹 처벌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입법에 포함될 온라인 스토킹, 온라인으로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범죄이고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강력범죄라 바로 연결될 만한 것들까지도 있어요. 근데 피해자들은 낮은 수준의 스토킹에서는 네. 처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만 안 했으면 좋겠어도 있어요. 네네. 근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을 원하는 게 너무 세서 오히려 보복 범죄를 이게 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연락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수준이 있거든요. 정말 그냥 매일매일 나한테 꽃을 갖다 놓고 있는데 이건 하지 말고 처벌은 원하지 않아. 이 정도 수준을 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반의사불벌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수준이 있거든요. 낮은 수준일 때. 또 한편으로는 반의사불벌이 문제가 아니고 합의를 종용하는 건 신당역 사건도 반의사불벌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양형이 피해자의 의사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를테면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사건은 지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압도적 다수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해요. 예. 그 이유는 피해자랑 합의하면 구속이 아니고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면 구속이 된다는 약간 거의 양형의 80~90%가 피해자의 합의로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어지냐 있어지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량 자체가 피해자의 합의로 왔다 갔다 하죠. 뭐 그 상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폭력 사건들은 압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굉장히 매달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반의사 불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양형이 피해자의 의사에 지나치게 좌우되고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교통사고 사건이건 폭행 사건이건 상해 사건 뭐 아주 많은 뭐 재산범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산범죄도 몇 억이 되든 피해자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모든 거를 피해자 의사에 맡겨놓는 양형이 그러면 가해자는 어떤 수단을 쓰던 재산범죄도 몇십억이어도 외상합의라도 하려고 해요. 예. 이 형태가 맞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스토킹 범죄 특유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쪽으로 맞춰가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본질적 고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양형은 네, 사실 그런 교수님. 특별한 범죄에 있어서는 양형을 사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답답해서 드릴 말씀인데 그런 것은 좀 없애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현장에서 정말 강력범죄 피해자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 여성들 이렇게 만나 보면 합의되었다는 말 자체가 굉장한 상처고 왜냐하면 합의되었다라고 하면 용서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돼서 법정에서 자기가 이미 합의가 되고 용서를 다 했다라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어떤 피해자의 의사에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의존도가 높다면 저는 조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네, 세 분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 청취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법원까지 모두 다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다 인지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변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주변의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사회적 인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 문화와도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수없이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자라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스토킹 범죄는 본질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련이 없이 자기 혼자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어떤 뭐 상대방을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 안에 어떤 그 피해자를 종속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 피해자와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강력한 차단,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일단 법이든 뭐든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굉장히 심한 스토킹을 저질러 가지고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을 취급을 했었는데 그 범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백 번을 연락을 했더니 결국은 연락하지 말라는 반응을 나한테 보였다. 이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끝없이 내가 노력을 했더니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거절을 애초에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범죄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어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뭐 사기 범죄나 기타 뭐 다양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영역하고는 이 부분은 좀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대중문화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응이라고 싫다고 반응을 보인 걸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으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뭐 10번 찍어 뭐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내심 좋으면서 튕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게 대중문화 속에 좀 투영돼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곽태균 교수님 그런 말씀해 주시면 것들이 뭐
남녀 사이에 이제 뭐 연애 이제 성공한 성공담 비슷하게 네. 예, 그렇게 뭐 이야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래가지고 뭐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뭐 결혼까지 해가지고 어떤 뭐 좋은 결말을 맺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피해자의 감정이 어떠냐. 실제로 이런 관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친밀감을 느끼고 그 사람한테 같이 뭐 교제를 하고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 스토킹 가해자들은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쓸데없이 이제 강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거부가 됐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 상한 이걸 회복하기는 그런 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가 정말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당신을 선택을 했는데 이걸 나를 거부하는 이걸 내가 도저히 뭐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스토킹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끔찍이 싫은데 계속 반복하니까 힘든 거고 사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없다. 10번 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말이 없다는 이 말을 갖다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싫어하는 그 이유는 여기에는 피해자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선택이나 판단이 전혀 들어가 있질 않고 예. 오로지 가해자가 열심히 뭐 정성을 다해가지고 네. 공을 들여가지고 하면 뭔가 결과를 낸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끔찍이도 싫어하는 말입니다. 오순희 변호사님,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좀 느슨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아니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그 사람한테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스토킹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인식들이 좀 저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피해자들 만나보시면은 그런 단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실제 범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네. 그 아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피해자가 안타깝게도 나무가 아니다. 피해자가 사람이네. 네, 제가 이런 말을 네. 합니다. 나무와 사람은 다르고 사람은 자기가 존중한 다른 인격체거든요. 그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서의 존중에 빠지다 보니까 범죄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받는 이유가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그냥 1대1 관계 안에서 벌어지지를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망신 주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예를 네. 들면 피해자한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만 보내서 몰래 연락하고 이런 스토킹이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 뭐 기숙사 집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요. 그럼 피해자가 주변의 이웃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하니까 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노력으로 피해자가 망신스럽고 창피하고 이래서 나가는 건데 또는 피해자의 이제 두 분 교수님은 피해자의 어떤 정보들을 얻어내죠. 피해자가 부끄러워할 만이거나 숨기고 싶거나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서 이거를 너의 가까운 뭐 동료, 가족, 부모, 친구들에게 알리겠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이제 지배하고자 네네. 하는 예. 맥락에서 나오는 범죄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연락을 한단 말이죠. 협박 유사한 형태로 계속 연락이 되거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이런 형태의 스토킹이 계속 이어지면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형태로 범죄 피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는. 네.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기의 사회적 관계를 끊어야 되는 학교를 그만둔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뭐 집을 옮긴다거나 이런 식의 피해가 지속이 돼서 사실 이게 그래서 더 어려운 범죄이고 그렇게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가해자가 더 큰 범죄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맥락도 만들어지고 네. 이게 되게 이 스토킹 범죄가 우리가 아까 말씀 그냥 연락하는 거 좋아서 연락하는데 네. 뭐가 문제야가 네. 아니라 뭐가 문제야가 아니고 피해자의 이런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피해자를 계속 지배하고 끌고 나가서 결국은 피해자가 한 사람의 동등한 인격체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관계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장악하는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범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킹 같은 게 박대인 교수님. 일방적인 짝사랑하고 사실 이 스토킹 이건 엄격하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사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뭐 누군가 뭐 자기를 짝사랑하고 그랬다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땐 그랬지 그러면서 뭐 이가에 미소를 갖다 또 지을 수도 있은 그런 정도의 기억이면 뭐 일방적인 짝사랑 이러지만 네. 스토킹은 그게 아니에요. 예. 피해자가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한 그 기억에 의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그 굉장히 힘든 기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어떤 뭐 짝사랑 이런 걸로 미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이걸 스토킹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면 자꾸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정도로 만족을 못하고 그 사람의 이제 어떤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종하려 그러고 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도 이제 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범죄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 이런 걸로 나타나는 스토킹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그렇게 단순히 뭐 짝사랑 이런 정도로 미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네, 아까 근데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이제 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정 관계가 형성이 돼서 좀 염려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거절의 정상적인 멈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제재를 지금 스토킹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더 확대돼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자 그런 부정적인 표현, 내 의사의 부정적인 반응을 피드백으로 받았을 때는 그 원인이 당사자뿐만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부모한테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모조리 공격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네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그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집요합니다. 어떻게 집요하냐면 여러 개의 자신을 추적할 수 없는 뭐 아이디나 이런 접속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편의를 위해서 공개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범죄자들의 어떤 수법과 수단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들을 훨씬 더 폭을 넓혀야 되는 그 단서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곽대인 교수님. 온라인 상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범죄 양상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굉장히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제는 이제 스토킹 할 때는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이제 방과 후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뭐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피해가 이제 멈추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세상이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고 사이버 세상에서 거의 뭐 모든 행동들이 이제 진행이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24시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도 문자나 이제 뭐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뭐 올려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저녁 늦은 시간 뭐 새벽 뭐 이런 때도 뭐 온갖 뭐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줄 수 있는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피해는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참 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힘들어진 그런 세상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선희 변호사님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그 가족을 찾아가는 게 피해자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특히 왜 부모님이 엄하다는 걸 알면은 부모님을 위협하면 피해자가 더 위축이 된다는 거 아니까 부모님 직장을 가서 부모님을 망신 줄게라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부모님들을 찾아가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 부모님 직장에 가서 딸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훼손적 내용을 부모님 직장에 다 붙였어요. 어느 부 무슨 직급의 누구의 딸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딸에 대한 명예훼손을 부모 직장에다 붙이면서 부모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부모를 위협하고 부모의 사회생활까지 막아서는.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신고를 못하는 거죠. 부모까지 괴롭히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거를 그 친구,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의뢰인이 신고를 본인 괴로울 때는 신고를 안 했대요. 신고를 안 하고 참았는데 신고를 결심한 계기가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그래서 네가 이제 계속 연락을 끊으니까 너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지? 내가 걔 집을 알아냈어? 내일부터 너는 걔랑 연락이 안 될 거야. 이제 친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친구를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방치하면 나와 우리 가족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친구들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때서야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토킹 피해라는 게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이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가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로 피해자가 확산이 되고 그 확산 과정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본보기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스펙트럼이 넓고 그래서 강력범죄랑 너무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스토킹 범죄가요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범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게 더 악질적인 형태로 나타납니까? 근데 제가 이게 헤어짐의 문제라고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이 되게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온라인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SNS는 너무나 세상이 그게 실제 사회생활보다 더 중요한 사회생활이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제가 그 SNS에서 팔로워 그 관계를 끊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만난 1년씩도 없는데 그거를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요즘은 계정을 수십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른 아이덴티티를 다 만들어가지고 마치 성별도 다르게 해서 수십 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계속 만나기를 친해지기를 강요하면서 스토킹을 계속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온라인상에서 차단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만으로 학교도 찾아가고 계정을 수십 개 만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헤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온라인의 문제가 실제 오프라인까지 번져나가서 확산이 되고 그게 실제 피해까지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부모나 가족들 피해까지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나갔던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남성이 여성인 척 SNS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비밀 얘기하자 너 남자친구 누구 있니 이렇게 해서 친해진 다음에 실제 남자친구한테 가서 다른
그 합성된 뭐 이렇게 영상물 이런 네네. 거를 줘서 네 여자친구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스토킹을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의 스토킹의 형태는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가 없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교수님께서 스토킹의 예. 그 어떤 피해가 이제 어느 거에 이제 더 이제 피해가 이제 심하냐 이거는 사실 그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 사람과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피해자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의 집이나 직장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디를 뭐 괴롭히면은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게 이제 더 이제 심각한 스토킹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스토커 자신의 어떤 감정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굉장히 자기가 이제 집요하게 집착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갖다 무시하고 뭐 대답을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고 완전히 나의 어떤 뭐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걸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남이 나를 무시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감정은 모멸감이거든요. 네. 그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게 공격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모멸감을 느낀 사람이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하면 더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상대에 대해서 전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대체 네네. 내가 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이 사람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방어를 하고 대응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힘들고 괴로운 그런 스토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옆에서 오선희 변호사님께서 계속 맞아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피해자가 진짜 괴로워하는 게 교수님 이게 너무 모르는 사람이 괴롭힐 때 피해자의 답 너무 괴로운 게 피해자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할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네.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계속 괴롭혀요. 이게 피해자가 그런데 신고를 하자니 이 사람을 또 몰라요. 이게 계속 괴롭혀요. 이게 온라인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구체적 정보도 없는데 피해자는 왜 이러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괴롭히거든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죠. 피해자는. 권일용 교수님은 네. 프로파일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결국은 그런 수법을 이용하는 이유가 피해자들이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도 누군가의 어떤 타깃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취약한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래서 이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고통을 느끼고 뭔가 괴로워하는 모습들과 언어적 표현들이 계속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것이 네.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그 이야기들을 자기가 그 보면서 그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한 이상한 왜곡된 성취감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회적 활동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네.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런 아주 왜곡된 생각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조금이라도 생겨가면서 그 행위를 멈추게 되는데 성취감이나 또는 자신이 목표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감정에 빠져서 계속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멈출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를 들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네. 약간 병적인 집착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 심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뭐 병적인 사람들만 스토킹을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왜곡된 감정 속에서
이 감정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스토커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심리들이 보면 권력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들을 주도하고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거지 피해자는 항상 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느끼는 권력감이 굉장한 그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별다른 뭐 직업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내세울 그런 게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피해자에게는 자기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그 권력감 이걸 느끼고 그런 어떤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 이걸 쉽게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최근에 뭐 이제 신당역 그 영무원 살인 사건 이후에 이 범죄를 여성 뭐 범죄냐 아니냐 이걸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좀 시끄럽기도 했었는데요.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 범죄를 규정하는 게 좋을지 좀 한편으로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오선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좀 갈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 범죄는 그러니까 인종 문제랑 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A가 아니라 그냥 여성이면 되는 대상이면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이고 신당역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젠더 문제는 맞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 범죄라기보다는 젠더 범죄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젠더가 개입된 범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검사하면서 느꼈던 건데 네. 흔히 말하는 주치 폭력, 묻지마 폭력 때도 그 건장하고 여러 명의 남성들은 주치 폭력의 대상이 피해자가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냥 술을 먹고 아무한테나 시비를 거는데 이렇게 몸집이 작은 남자거나 노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어린 청소년이 피해자지 20대 막 건장한 남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주치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거든요. 네. 술이 취한 상태에서조차도 그 폭력의 방향은 분명히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네. 맥락은 그래서 어찌됐건 폭력의 방향은 약자에게 향해 있고 스토킹도 지금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배욕과 권력욕이 향하는 방향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갖고 흔들고 싶은 사람을 대상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력범죄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들이 다수가 여성이고 이것은 그 힘의 불균형 안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젠더가 개입된 범죄일 수밖에 없고 네. 다만 혐오 범죄의 맥락하고 조금 약간 결은 다르다. 하지만 이게 젠더가 완전히 배제된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 구조적인 차별에 관한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다수가 여성인 것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되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홍수가 와서 비가 와도 돌아가시는 분들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가 와도 누군가가 그 재난으로 누가 죽느냐의 문제는 다른 결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있고 범죄 피해도 사회적 구조가 반영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이 스토킹 범죄도 권력의 문제가 분명히 개입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구조가 분명히 반영은 되는 거죠. 권일웅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그 조금 얘기를 앞에 거와 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사실 이제 곽대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과 지배욕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소위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높은 자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묻지마 범죄가 있습니다. 네. 이 묻지마 범죄가 온라인상으로 옮겨온 것이 또 온라인 스토킹의 어떤 일부분을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괜히 분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그 분노의 그 밑바닥에 그 들여다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시기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상에서 뭔가 누군가로부터 추앙받고 또는 존경받고 또는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파괴해버림으로 해서 그 사람이 파괴되는 것. 그 사회적 활동을 모두 철회되고 중단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묻지마 범죄의 형태의 심리가 사실 온라인상으로 옮겨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역 살인 사건의 지금 여성 혐오 범죄다라고 하는데 그 범죄자는 제가 직접 현직에 있을 때 그 장시간 분석을 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결론이 뭐냐면 이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혐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뿐만 아니고 네. 일단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 범행 당시 CCTV를 보면 남성들이 화장실에 이동을 할 때는 네.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한 대상자를 선정한 그런 그 유형의 범죄 이것을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해야 되냐 하면 네. 여성 혐오 범죄라고 판단이 되면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네. 그렇지 않고 모든 포괄된 피해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단지 약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또 범죄 예방책을 선정해야지 이게 그 예방이 되지 무작정 우리가 다 어떤 엄격한 이런 분석 없이 접근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좀 더 범죄를 세분화시켜서 프로필 유형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곽대근 교수님. 예, 그 뭐 신당역에서 이제 영무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것은 사실 이제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이제 그 피해자를 일단 단지 여성이면 단지 그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싫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성 혐오 범죄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신당역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제 개별적으로 특정화돼 있는 거죠.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사전에 그런 어떤 관계가 이제 있었던 거고,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다른 여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여성을 공격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 혐오 범죄하고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흥분되고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런데 그 상황조차도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를 갖다 가장 성공시킬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피해 대상 목표물을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덩치가 엄청나게 큰 그 사람을 피해자로 굳이 삼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제 만만해 보이는 사람, 자기가 충분히 공격을 해서 자기가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를 뭐 아주 엄격하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봐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공격해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정도의 합리적인 뭐 선택 능력, 이거는 범죄자들이 그 흥분된 상태에서도 발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순간적인 어떤 분노감을 참지 못해서 자기 이성이나 통제력을 상실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선희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계획한다기보다 본능인 것 같아요. 저는 막 흥분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조차도 은연중에 느낌으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자를 고르는 그 본능 자체가 약자를, 그러니까 범죄 폭력의 이게 본질이 약자를 향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그 특성 본질, 진짜 본질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수님들 말씀처럼 그 문제는 요 신당역 사건은
피해자 자체가 그러니까 무차별적 여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특정 그 피해자를 목표로 한 것이어서 우리가 넓은 의미,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우리가 여성 혐오 문제라고 학술적으로 의미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뭐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이번 기회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대처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계속 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아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피해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얘기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닥치면은 거기에 대해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에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오선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첫 번째로는 저는 늘 말씀드릴 싫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어쨌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게 가해자를 저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낮은 수위일 때 피해자들은 이게 막 부담스러우니까 좀 차단하거나 뭐 이렇게 번호 차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좀 거절을 하시고 그게 추후에 신고할 때 도움도 되시고 증거로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게 증거로서 도움도 되실 뿐더러 더하기 가해자에게 초반에 거절 의사가 명확해지면 가해자가 그 다음 그게 허들이 되거든요 조금. 그래서 거절의 의사를 뭐 이렇게 뭐 욕하면 싸우시라는 게 아니라 거절의 의사가 단호한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스토킹 범죄는 굉장히 발전하는 범죄거든요. 발전을 해서 막판으로 가면 폭행이나 뭐 명예훼손이나 강금이나 뭐 이렇게 납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발전을 해가요. 아주 다양하게 발전을 해가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우시고 겁이 나실 수 있는데 초반에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초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의 의의는 강력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미리 정리하도록 법이 만든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다 참고 강력범죄만 신고할 수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 초반에 거부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신고도 되도록 초반에 그러니까 참다가 신고하시면 이 사람이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SNS로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내가 답변하면은 그 다음부터 말을 섞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그때 그냥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저지하는 그런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너의 그 연락 내가 싫어.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거부 의사를 연락하지 마시고 나한테 DM 보내시지 마시고 나는 이 DM이 불편하고 싫다. 끝. 더 이상 나 말하지 않겠다. 끝. 나중에 사법 처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증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야 상대방이 나중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막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대답하면 이제 반응이 왔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초반에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는 게 상대방한테 부담도 줄 수 있고 증거도 되고. 네, 권희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요, 우리가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 피해자한테 사실 무슨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해자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것에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일단 초기 단계에서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무례하거나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잘못하는 행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공통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이게 사실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국은
이제 수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네.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서 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제가 피해자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사실. 아니 신고하세요라고 아무리 해도 한두 번 그러는 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괜히 별것도 아닌데 이걸 일을 키우고 나도 불편하지 또 않나. 조사 받으러 가야 네. 되고 뭐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고 네. 생각하죠 보통.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냥 호의로 한두 번 그랬는데 내가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무례해도 괜찮다고 봐요. 애초에 내가 의사에 반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게 2회, 3회 진행이 되기 시작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어떤 누군가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면 좀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멈추지는 않아요. 시작이 되면 이건 반드시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고를 무조건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부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신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곽태현 교수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포함해서 네. 만약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기관은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거리 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스토킹이 시작된 초기에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갖다 밝히고 그리고 만약에 멈추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경고를 갖다가 초기에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말고 네. 주변 사람한테 정말 자기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을 알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절대 혼자 고립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는 이런 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 가해자의 행동이 지나치다 싶으면 반드시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런 그 모든 과정에서 스토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네. 뭐 휴대폰 문자라든지 사진이나 동영상 뭐 여러 이메일 뭐 이런 증거들은 일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찰에게 이제 신고를 상당히 조심하고 이제 주저하긴 하지만 경찰도 이제 스토킹이 이제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이걸 범죄 유형의 하나로 현재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찰에서는 스토킹 신고가 112에 걸려오면 이것이 이제 스토킹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고 집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보면은 이제 긴급 출동을 하는 코드 뭐 제로 코드 1, 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범죄의 어떤 긴급성, 심각성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출동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스토킹 코드도 현재 가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긴급성을 보고 현장에 빨리 순찰차를 갖다가 긴급 배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을 믿고 자기가 이게 피해다 싶으면은 경찰에게 신고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신고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네. 그것이 그만큼 이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가 심각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되니까 반드시 용기를 내셔가지고 경찰을 믿고 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네,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어떤 용기를 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선희 변호사님 지난 10년간 이제 검사로 일하셨잖아요. 네. 형사부에서 많은 사건을 이제 접하셨을 텐데 법조인들은 사건을 접할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합니까? 입증이 뭘로 되냐, 아니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럼 입증이 안 되는 건 사건을 없는 거죠. 어렵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네.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노는 블럭이 있잖아요. 네. 블럭 100피스짜리 블럭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조립을 해서 범죄로 조립을 했는데 70개 정도 조립을 해서 범죄 모양이 나왔어. 누구나 그게 코끼리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코끼리 네. 모양이고 더 이상 변형이 안 될 것 같으면 코끼리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증이 된 건데 80개까지 조립했는데 이게 코끼리가 될 수도 있고 낙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으면 입증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100피스가 없고 50피스밖에 없어서 그 무엇도 조립할 수 없거나 내지는
백피스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코끼리를 조립하는 블럭인데 제가 능력이 출중해서 토끼를 조립할 수 있다면 네.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입증과 증명의 문제이고 진실의 문제는 사실은 각자의 진실만 남아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하고 실제 법정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사 때와 변호사가 된 지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지 않으세요? 반성을 많이 합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반성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모든 사람은 그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을 믿고 있는 거고 네.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진실을 쫓아간다기보다는 내가 어느 부분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어서 내가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을 수도 있겠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억울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저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의뢰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입증해서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억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건 이제 반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네. 이 체계가 제가 피해자를 대리하면 가해자의 이익과 상반되고 가해자를 변호하면 피해자의 이익과 상반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사법 체계는 누구에겐가 불이익하니까 이 체계가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돌아가느냐가 좋은 사법 체계인데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제도를 잘 만들어서 잘 돌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세 분 모두 방송 언론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범죄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고 또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일부 미디어에서 사건을 좀 과도하게 파헤쳐서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범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쉽게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범죄에 대한 지식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과정 중에 물론 범행 수법 이런 것도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전에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범죄를 예방할 기회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 생활 주변에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닥쳤을 때 그만큼 주의하고 이제 조심을 하게 되고 자신이 피해를 당할 기회를 갖다가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제 모방 범죄 문제는 항상 있어왔던 그 문제긴 하지만 이런 나쁜 행동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범죄 관련된 드라마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좋은 교훈을 찾아가지고 네. 자기 생활에서 자기 생활을 보다 주변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들 이런 걸 갖다 찾아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일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저도 방송을 이렇게 범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하면서 목표는 제대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용을 잘 전달을 해드려서 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범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 사건을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가 같이 공동체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리적인 공격들이 주로 이제 범죄로 이어져 왔다면 지금은 디지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범죄들은 사실은 이 어떤 심리적 정서적 이런 학대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로 이제 옮겨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범죄의 실체를 잘 모른다면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뭐 소위 그루밍 범죄나 가스라이팅 같은 범죄들에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실체들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좀 있고 모방 범죄 방금 곽대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범죄자들 제가 보니까 방송 잘 안 봅니다. 이 범죄자들은 이미 수많은 온라인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범죄 수법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고 그걸 따라한다라는 범죄자는 이제는 시대가 좀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네. 많아져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적이 더 오히려 귀에 잘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구나. 제 스스로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범죄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날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흥화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범죄구나.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 때에도 좀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세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짧네요. 자, 오늘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특별기획 범죄의 이면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균 교수,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